독립운동 문학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애 시인, 김영랑. 김영랑은 본명이 김인식이지만 본인의 호인 영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903년 1월 16일 전라남도 강진군 군내면 남성리에서 아버지 김종호와 어머니 김경무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강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혼인했으나 1년 반 만에 부인과 사별했고 이후 상경의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에서 영어를 수학하다가 1917년 휘문이숙에 입학했습니다. 휘문이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경기도 경성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들고 고향 강진으로 내려와 김현상 등과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3월 23일 밤 김현균의 집에서 김현상, 김성수 등과 현재 각지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강진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각자 의원식을 거두고 태극기 500개를 제작하기로 했으며 다음날 별도로 만세운동을 준비 중인 김한식을 만나 함께 25일 강진 장날에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태극기 제작과 독립선언서 등서 등을 준비했으나 25일 전까지 목표한 태극기 개수를 다 만들지 못하고 등사판 입수도 어려워져 결국 다음 장날인 3월 30일로 거사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이들의 준비와 계획이 강진경찰서에 발각되어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김영랑은 1919년 4월 5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5월 5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에서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계획하는 등 불온한 언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만세 시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무죄를 선고받아 추록했습니다. 이후 1920년 일본으로 유학해 아오야마 학원 중학부를 거쳐 동학교 영문학과에서 수학했는데 당시에 아나키스트 혁명가인 박열과 교류했고 괴테, 키츠 등의 외국 문학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1930년 정지용과 함께 박용철이 주재하던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30년대 독을 차고 가야금, 달맞이, 춘향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를 많이 발표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8.15 광복 후 보수파 정치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1945년 고향 강진의 대한독립족성국민회 결성에 참여했고 대동청년단 지단장에 취임했지만 활동하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성향에 질려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의 공보수석 비서관이던 시인 김광섭의 권유로 출판국장을 맡았지만 친일파들로 가득한 중앙청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무질서한 시국과 이승만의 독재, 반공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는 간판만 바꾼 친일파와 일제 부역자들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 김영랑은 6개월 만에 그만두었는데 이것이 그의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1948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국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강진군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무소속 차경모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그래도 강진의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던 덕분에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다 서울 수복 다음 날이었던 1950년 9월 29일 유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북한군의 눈에 띄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후퇴할 때 아무나 맞으라고 쏜 눈먼 유탄이 하필이면 집 문을 여는 김영랑 시인에게 제대로 맞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라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남산 기슭에 감회장했다. 1954년 문인장으로 망우리공원에 묻혔고 이후 아내 안기련이 1989년 타계하자 용인 천주교 추모공원으로 이장했다. 2024년 망우리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순수시의 극치를 보여준 김영랑의 작품들. 시작 활동은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등과 시문학동인을 결성해 1930년 3월에 창간된 시문학의 시,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등 6편과 사행소곡 7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문학 여성문장, 조광, 인문평론, 백민조선일보 등의 80여 편의 시와 역시 수필평문 등을 발표했는데 그의 시세계는 전기와 후기로 크게 구분됩니다. 초기 시는 1935년 박용철에 의하여 발간된 영랑시집 초판의 수록시편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인생 태도에 있어서의 역정회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픔이나 눈물의 용어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그 비애의 식은 영탄이나 감상에 기울지 않고 마음의 내부로 향해져 정감의 극치를 이뤄
정지용 씨의 감각적 기교와 더불어 당시 한국 순수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을 아실 이, 꿈밭의 봄 마음 등이 있는데 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섬세하고 투명한 감성의 세계를 고운 어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을 전후하여 민족항일기 말기에 발표된 검은고 독을 차고 망각 묘비명 등 일련의 후기시에서는 그 형태적인 변모와 함께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죽음의 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중반기까지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운율이 살아있는 서정적이고 세련된 시를 여러 발표했지만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는 후기 영랑의 시는 1940년대까지 저항적이고 날선 느낌으로 변합니다. 회유와 협박이 거세지면서 1940년 절필을 선언한 김영랑은 해방이 오기까지 일본어로 든 단 한 줄의 글조차 적지 않은 저항시인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서정시가 워낙 유명해서 후기의 저항적인 면모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지만 2008년 금관문화훈장, 2018년에야 관국포장을 받으며 뒤늦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외로 김영랑은 발표한 시의 제목을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어 위의 제목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 가지인데 시집을 보면 제목 자리에 번호만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줄이 쓰인 꿈밭에 봄마음 같은 예외도 있지만 보통은 첫 줄의 구절이 제목으로 뽑혀 쓰인 편이며 펴낸 시집은 영랑시집, 영랑시선 내 두 권입니다. 광복 이후에 발표된 바다로 가자, 천리를 올라온다 등에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나라 건설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의욕으로 충만된 것이 광복 후의 시편들에 나타난 주제의식입니다. 1981년 문학세계사에서 그의 시와 산문을 모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발간되었고 12는 광주광역시 광주공원의 박용철의 시비와 함께 있으며 고향 강진에도 세워졌는데 그의 대표작 두 편을 소개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여.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여.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또 차오르던 내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할례는 다 가고 말아. 300의 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여. 찬란한 슬픔의 봄을 오매 단풍 들겄네. 장광의 꼴부른 감림 날러와 누이는 놀란듯이 치여다보며 오매 단풍 들겄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들리니 바람이 잦으어서 걱정일이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겄네. 오늘 일제 36년은 독립운동 문학가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김영랑이었습니다.